어린 소녀가 엄마의 관에 휴대전화를 넣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전화가 울리자 그녀는 공포에 질렸어요. 서울의 가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김 씨 가문의 저택은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울창한 정원의 단풍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애도의 춤을 추는 듯했다. 75세의 김명숙 여사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저택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가득 찼다. 향냄새와 국화 향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소연과 김지연 자매는 어머니의 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연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지연은 짧은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둘 다 어머니를 닮은 오똑한 콧날과 맑은 눈동자를 가졌지만 그 표정만큼은 판이했다. 언니, 이제 어떡하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거야.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을 지키는 거지.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할 때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어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이 집을. 그만해, 소리쳤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항상 그래. 혼자 결정하고. 소연이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는데.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자매는 어머니의 관 위로 몸을 숙이며 언쟁을 벌였다. 그 기억이 뭐가 중요해? 우린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조문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두 자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두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의 8살 된 딸 민지는 엄마와 이모의 다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다. 할머니는 항상 민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과자를 몰래 건네주곤 했다. 할머니, 왜 가셨어요? 민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작은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것은 할머니가 생전에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요. 나중에 꼭 연락해주세요. 민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관 안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넣었다. 그 순간 민지의 작은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건드렸고 할머니의 휴대폰에 저장된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 목소리를 들은 민지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누구도 민지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소연은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오래된 가족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 여기 있었나? 소연은 중얼거렸다. 그녀가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소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소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지연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집 지하실 벽장 뒤에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무슨 비밀을 말하려고 했던 거지? 왜 지연이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희미한 숨소리뿐이었다. 소연은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누구세요? 그때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소연아, 도와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김씨 가문의 저택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민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할머니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연은 조카의 행동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민지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할머니의 휴대폰이었다. 어떻게?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할머니의 관에 넣었던 휴대폰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할머니라고 떠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희미하지만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여기가 어디지? 너무 어둡고 답답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숨쉬기가 힘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민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 엄마를 찾았다. 엄마,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진짜예요. 할머니가 전화했다고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소연은 아까 받았던 이상한 전화가 생각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전화가 왔어? 민지는 할머니의 방을 가리켰다. 소연은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침대 위에는 휴대폰이 없었다. 민지야, 휴대폰이 어디 있니?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있었는데. 소연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체온은 정상이었다. 민지야, 그건 꿈이야.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가 도와달래요. 소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동심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민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전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갑자기 소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라는 말,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 소연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지하실의 금고를 찾아보기로. 새벽녘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와 지연이 아직 깊이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향했다. 저택의 지하실은 평소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소연은 손전등을 켜고 어머니의 편지에 언급된 벽장을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마침내 가장 안쪽 방에서 오래된 목재 벽장을 발견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벽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소연은 옷들을 치우고 벽장 뒤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벽에 묻힌 작은 금고. 여기 있었군. 소연은 중얼거렸다. 금고에는 디지털 번호 패드가 있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지만 비밀번호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지? 소연은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자신과 지연의 생일을 차례로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며 벽에 기대앉았다.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소연아? 또다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금고 비밀번호는 내 아이의 생일이야. 통화가 끊겼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소연은 금고 앞으로 돌아가 민지의 생일 숫자를 입력했다. 0512. 금고에서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소연은 먼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다. 상속 관련 서류, 부동산 증서, 그리고 입양 서류. 입양 서류?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류에 따르면 김지연은 실제로 김씨 가문의 혈육이 아니었다.
그녀는 28년 전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입양한 것이었다. 지연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비밀로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같은 숫자 052를 입력하자 화면이 밝아졌다. 노트북에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만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너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 지연이에 관한 진실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영상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연아,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그건 단지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일 뿐이야. 우리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지연이의 친부모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연이의 친부모는 30년 전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온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 그들이 남긴 유일한 것이 지연이었어. 나와 아버지는 그 아이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입양하기로 했지.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영상 속 어머니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지연이가 그녀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소연아, 조심해. 지연이의 눈빛이 달라졌어. 그녀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해. 영상이 끝났다. 소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노트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지연이가 어머니를.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금고에 다시 넣었다. 지하실 문이 열렸다. 언니, 뭐하고 있어? 지연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 지연아, 그냥 어머니의 유품을 좀 찾고 있었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은 천천히 지하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벽장을 향했다. 언니, 거기서 뭘 찾고 있었어? 소연은 침을 삼켰다. 그냥 옛날 앨범이요.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나한테 감추고 있는 거 없어? 소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다.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리 올라가자. 민지가 곧 일어날 시간이야. 소연은 자연스러운 척하며 지연의 옆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소연과 지연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소연은 지연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말 어머니를 해쳤을까? 그리고 이제 자신과 민지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지연 역시 소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연이 지하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다.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엄마, 할머니 무덤에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소연은 민지를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지연은 일이 있다며 함께 가지 않았다. 묘지는 조용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휘날리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연과 민지는 어머니의 묘 앞에 국화꽃을 놓고 기도를 올렸다. 민지는 묘석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젯밤에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젯밤 자신도 들었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전화하셨니? 어떤 말씀을 하셨어? 민지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어둡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숨쉬기 힘들다고. 소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무덤 속에 갇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돌아가셨고 의사도 사망을 확인했다. 민지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는 순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소연은 숨을 멈췄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봐, 할머니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소연아, 목소리는 희미했다. 나를 꺼내줘. 여기 너무 어두워. 통화가 끊겼다. 소연은 공포에 질린 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어머니가 산채로 묻혔다면? 소연은 망설였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 지연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만약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민지야, 여기 잠깐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 묘를 확인해 볼게.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주변을 살폈다. 묘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져온 작은 삽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불법이었지만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는 흙을 파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마침내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관이다. 소연은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다. 마침내 관의 윗부분이 드러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려고 시도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관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소연은 충격에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약하게 뜨인 눈동자가 소연을 향했다. 소연아, 네가 왔구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살아계셨어. 민지가 달려와 관 속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빨리 도와주세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프지만 분명했다. 고마워, 내 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았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구급대원이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구급차에 옮기는 동안 소연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연아,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섞여 있었다. 구급차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들은 어머니의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고 심각한 탈수 상태였으며 폐에는 질식의 징후가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의사가 중얼거렸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머니가 며칠 동안이나 밀폐된 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죽었어야 했어요. 다른 의사가 말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소연은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지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언니, 정말 어머니가? 소연은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상을 본 후 지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래, 어머니는 살아계셔. 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어? 소연은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연아, 나 모든 걸 알아. 어머니의 비디오를 봤어. 네가 누구인지, 네 부모가 누구였는지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다가 곧 사라졌다. 언니, 무슨 소리야? 비디오? 어떤 비디오? 소연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네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네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고.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었다. 언니 정신이 나갔어? 내가 왜 어머니를 해치겠어?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어.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어머니가 왜 살아서 묻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우리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든 그건 오해야.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그때 병실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소연이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지연을 보자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안 돼. 저 아이가. 의사들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지연을 가리키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나를, 독을.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다. 지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언니, 제발. 소연은 단호하게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그때 병원 로비에 경찰이 도착했다. 정 형사가 의료진에게 다가갔다. 김명숙 씨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정 형사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어떤 점에서요?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단서를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받아든 정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이상했다. 이게 무슨... 그가 중얼거렸다.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의 이름은 병원 기록에 없었다. 아니, 어디에도 없었다. 이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정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병실 밖에서 지연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김지연 씨,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정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는 지금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정 형사는 지연의 가방을 가리켰다. 가방을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다. 영장이 없으시면... 김지연 씨,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연은 마지못해 가방을 열었다. 정 형사는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멈춘 곳에는 작은 약병이 있었다. 이건 뭡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양 진정제예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정 형사는 약병을 증거봉투에 넣었다. 연구실에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때 민지가 복도에서 외쳤다. 이모가 할머니한테 나쁜 약을 줬어요.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무슨 말이야?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제가 봤어요.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날 밤 이모가 할머니 음료수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정 형사는 지연에게 다가갔다. 김지연 씨, 저희와 함께 서해 가셔야겠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언니, 제발 날 도와줘. 내가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 서려 있었다. 지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경찰이 지연을 체포하는 순간 민지는 소연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민지야. 일주일 후 김명숙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소연과 민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를 간호했다. 경찰의 수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지연의 가방에서 발견된 약물은 특수한 독극물이었다. 그것은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가명의 의사를 고용해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어머니를 산채로 묻어 천천히 죽게 한 후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었다. 지연은 체포되어 살인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실제로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진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사실이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소연에게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지가 구했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아이는 특별해. 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대대로 내려온다고 해. 민지는 그 능력을 물려받은 거야.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민지가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어. 그리고 민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소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으로? 어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건 아마 민지의 상상력이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는 밝게 웃었다. 우리 민지 덕분에 아주 좋아. 민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속삭였다. 할머니, 더 이상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할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어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전화는 없을 거야.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와 민지가 잠든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니, 배신한 자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한 딸의 특별한 능력. 소연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민지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가족은 이제 더 강해졌다는 것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소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었다. 정원의 나무들은 이제 대부분의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은 재판에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특히 민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저택은 이제 더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집안의 모든 방을 새롭게 꾸몄다. 어두운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민지는 학교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특별한 능력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물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건 축복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한 능력이야.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럼 엄마도 이 능력이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능력은 세대를 건너뛰기도 해. 내 할머니는 내가 가졌고 이제 네가 가진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전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들으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내 능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야. 내가 나를 구했듯이. 그날 밤 소연은 민지의 방에서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책을 다 읽고 불을 끄려는 순간 민지가 소연의 팔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너는 정말 특별해. 그런데 엄마, 저는 그 능력이 싫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소연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모든 능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내 능력은 사람들을 구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오늘 밤 저랑 같이 자도 돼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물론이지. 몇 시간 후 깊은 밤중에 민지가 갑자기 깨어났다. 그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제발. 민지는 겁에 질려 엄마를 깨웠다. 엄마,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소연은 잠에서 깨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어디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위험해요. 소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해, 민지야. 그냥 악몽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로 들려요. 우리 집 근처에서요. 소연은 망설였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에 결국 일어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당을 지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여기요. 소리가 여기서 나요. 소연이 대문을 열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젊은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어 보였고 호흡이 매우 약했다. 소연은 즉시 12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성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민지와 소연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이다. 병원에서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소연과 민지에게 깊이 감사했다. 어떻게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는데. 소연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딸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 능력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소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민지야. 내 능력은 선물이야.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지가 누군가를 구했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민지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문의 능력은 항상 그런 목적을 위해 존재해왔어.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귀에는 이제 더 이상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평화로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민지의 특별한 선물.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알았다. 그녀의 능력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지민은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복도 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겨우 1시간 전에 잠들었는데 귀에 익숙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들 진도의 울음소리였다. 지민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진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달 모양 무드등이 은은하게 켜진 방 안에서 8살 진도가 담요를 꽉 움켜쥐고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르게 어질러져 있었다. 평일 오후마다 정리하던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쯤 완성된 숙제가 놓여 있었다. 진도야, 무슨 일이야? 지민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속삭였다. 진도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작은 두 손은 파란색 강아지 인형을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계부 서준이 지난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무서워요. 진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악몽 꿨어? 지민이 진도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진도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말해봐,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있었어? 지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아들의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새아빠가 이상한 게임을 해요. 지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떤 게임? 비밀 게임이요.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옷을 벗고. 진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갑자기 찾아온 현기증에 침대를 꽉 붙잡았다. 서준은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할 때 항상 진도를 돌봐주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는 훌륭한 엔지니어였고 적어도 지민이 알기로는 완벽한 남편이자 계부였다. 그들이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준은 진도에게 친절했고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 진도야,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엄마에게 정확히 말해줄래? 새아빠가 어떤 게임을 했어? 지민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의료인으로서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진도는 인형을 더 꽉 껴안았다. 새아빠가 말하길, 모든 아빠와 아들이 하는 특별한 비밀 게임이래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대요. 말하면 우리 가족이 없어진대요. 엄마가 슬퍼할 거래요. 지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떻게 자신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지난 몇 주간 진도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눈치챘다. 밥을 잘 먹지 않고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화장실을 무서워하게 된 것까지 모든 징후가 그곳에 있었는데, 진도야, 네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지민은 진도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약속할게. 새아빠가 다시는 너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가족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엄마는 절대 슬퍼하지 않을 거야. 진도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 조금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진도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할머니 집에 가자.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해 볼게. 괜찮지?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아빠는요? 걱정 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너는 이제 안전할 거야. 약속해. 지민은 진도를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분당에 있는 아파트까지 택시로 30분 거리였다. 택시 안에서 진도는 엄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다. 평소라면 창밖을 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그저 조용히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서준에게는 진도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간다는 문자만 남겼다.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할 시간, 계획할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진도를 안전하게 지킬 시간. 택시가 어머니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지민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김미숙 여사는 잠옷차림으로 문을 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 밤만 진도랑 여기서 자도 될까요? 지민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손자의 붉은 눈을 본 미숙 여사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래, 들어와. 진도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핫초코 만들어줄게. 진도가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간 사이 지민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준을 직접 대면할 것인가?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미숙 여사가 진도에게 핫초코와 쿠키를 주고 거실로 돌아왔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민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진도의 고백, 서준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계획. 말을 할수록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미쳤니? 그 남자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위험해. 미숙 여사가 소리쳤다.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엄마. 진도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서준을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지민은 의학저널에서 읽었던 아동학대 사례들을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지. 하지만 딸아, 그렇게 위험한 짓을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 신고하면 서준이 모든 걸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진도는 또 다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거고요. 아이의 말은 잘 믿어주지 않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미숙 여사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았다. 처음 진도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민은 항상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학교를 다니고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들을 위해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와. 약속해. 약속할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서준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손은 휴대폰을 쥐며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여보, 미안해. 어젠 갑자기 진도가 열이 나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오늘 병원 데려갈게. 아마 내일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많이 놀랐겠네. 내가 퇴근하고 병원으로 갈까? 지민은 속으로 치를 떨었다. 이 다정한 목소리의 소유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인 척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또 바쁜 거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지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민은 병원에 휴가를 내고 진도를 학교에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서준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보통 늦게 퇴근했다. 아파트 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가지런히 정리된 진도의 신발, 거실에 놓인 서준의 노트북, 식탁 위에 남겨진 아침 식사의 흔적.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 지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지민은 먼저 진도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아들이 말한 특별한 비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장난감 상자, 책장, 침대 및 어디에도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옷장 맨 위 선반, 평소 진도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고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앨범 안에는 진도의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가족 앨범과는 달랐다. 어떤 사진들은 진도가 반띠 옷을 벗은 상태로 찍혀 있었고 어떤 사진들은 지민은 충격으로 앨범을 떨어뜨렸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싫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어린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학대받았다니. 지민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몸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진도를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앨범을 제자리에 놓고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서준의 컴퓨터, 서재, 침실까지. 그러다 침실 서랍에서 그의 비상금을 발견했다. 서준은 항상 현금을 조금씩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돈을 가방에 넣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집을 나서기 전 지민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휴대폰만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배터리가 나가거나 서준이 휴대폰을 빼앗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진도의 방 이곳저곳에 숨겨두었다. 침대 밑, 책장 뒤, 옷장 안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진도야, 엄마가 널 지킬게. 지민은 진도에게 전화했다. 학교가 끝난 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도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오늘 저녁에 새아빠한테 전화해서 내일은 집에 갈 것 같다고 말해줄래? 왜요? 진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엄마가 새아빠를 잡아야 해. 그래야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엄마가 증거를 찾았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잠시 침묵 후 진도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무서워요. 새아빠가 또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네가 직접 만날 필요는 없어. 전화만 하면 돼. 할머니가 곁에 있을 거고 새아빠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거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진도는 약속대로 서준에게 전화했다. 지민은 어머니의 집에서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서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진도야, 어떻게 지내? 많이 아팠어? 네, 조금 나아졌어요. 내일은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래? 내일 집에 올 거야? 보고 싶었어. 진도야, 우리 특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겠네. 우리만의 비밀 게임 말이야.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민은 손에 쥔 전화기를 세게 쥐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진도의 말은 사실이었고 서준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알겠어요. 내일 봐요. 진도가 빠르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넌 정말 용감해.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녁이 되자 지민은 진도의 방에 숨어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작은 가방에 녹음기, 휴대폰, 손전등, 그리고 약간의 물과 과자를 넣었다.
진도의 침대 밑에 숨어 몇 시간을 기다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진도야, 엄마가 다녀올게. 할머니랑 있으면서 착하게 있어, 알았지? 엄마, 조심해요. 진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금방 돌아올게. 지민은 어머니의 집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으로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만약 서준이 일찍 귀가한다면, 만약 그가 진도의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준비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을 발견한다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해 그녀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 반짝이는 네온 사인, 분주한 거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보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지민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서준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조용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에만 작은 불이 켜져 있었다. 지민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진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소와 다름없는 아이의 방이 그녀를 맞이했다. 파란색 침대 커버, 책상 위에 학용품, 벽에 걸린 태양계 포스터. 지민은 침대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간신히 들어갔다. 휴대폰은 녹음 모드로 준비해두었고 녹음기도 미리 켜두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9시, 10시, 11시.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돌아온 것이다.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서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거실에서 움직이는 소리,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소파에 앉는 소리. 지민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진도의 방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침대 밑에서 지민은 서준의 발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청바지와 회색 양말을 신고 있었다. 진도야?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방을 둘러보더니 중얼거렸다.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는 진도의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했다. 침대가 움직이자 지민은 숨을 참았다. 서준의 무게로 침대가 약간 아래로 내려왔고 공간이 더 좁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서준이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지민이 발견했던 그 앨범을 꺼내는 것이었다. 그는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민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탐욕스럽고 왜곡되고 욕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내일 우리 특별한 시간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서준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앨범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모두 진도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서준은 옷장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지민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어떤 것들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서준은 상자와 사진들을 침대 위에 놓고 진도의 인형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특별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처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였다. 진도야, 내일은 더 특별한 게임을 할 거야.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의 특별한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고 우리 가족은 망가질 거야. 넌 그걸 원하지 않겠지?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침대 밑에서 나와 서준에게 달려들었다. 분노와 혐오감이 그녀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덮어버렸다. 이 짐승 같은 놈. 지민은 서준의 얼굴을 핥히며 소리쳤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뺨을 긁어내렸고 붉은 선이 그의 얼굴에 그어졌다. 서준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공포가 교차했다. 지민? 왜 여기 있어? 넌 진도랑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뭐야? 지민은 그의 손에서 앨범을 낚아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이 사진들은? 이 물건들은?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도망갈 길을 찾는 듯했다. 이건 오해야.
난 그저 진도랑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오해? 그런 짓을 하는데 오해라고? 내가 다 들었어. 진도가 다 말했어. 네가 한 짓, 네가 그 아이에게 어떤 게임을 했는지 다 말했다고. 서준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다. 놀람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냉정함이 자리 잡았다. 그 녀석이 말했다고? 누가 믿겠어? 8살 애가 하는 말을. 아이들은 종종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 특히 관심을 끌고 싶을 때는. 지민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모든 걸 녹음했어. 네가 방금 한 말까지. 네가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고. 특별한 게임도.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준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그는 갑자기 지민을 밀치고 방을 뛰쳐나갔다. 지민도 뒤를 쫓았다. 붉은 분노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남자가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서준은 계단을 향해 달렸다. 지민도 뒤쫓았다. 그녀는 서준의 셔츠 뒤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 순간 서준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클클클.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서준은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졌다. 지민은 계단 위에서 얼어붙었다.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피가 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갔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다. 그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맥박은 있었다. 숨은 얕게 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머리에 출혈을 막기 위해 수건을 가져왔다. 서준을 바라보며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혐오,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걱정까지. 그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의였다. 서준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진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서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서준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도 함께 왔다. 젊은 여성 경찰관과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성 경찰관이 지민에게 물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친절했다. 지민은 모든 것을 말했다. 진도의 고백, 서준의 학대, 그리고 그녀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집에 숨어들었던 일까지. 그녀는 진도의 방에서 발견한 앨범도 경찰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요. 이게 제가 찾은 증거예요. 그리고 녹음도 있어요. 지민은 휴대폰과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진도의 방에서 발견된 앨범과 지민의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앨범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어렸다. 이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는 머뭇거렸다. 남편분이 계단에서 떨어진 상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지민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냥 추격하던 중에 그가 미끄러진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준의 상태는 어떨까? 자신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도는 이제 어떻게 될까? 경찰차 안에서 지민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경찰서로 가요. 서준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진도 좀 더 돌봐주세요. 제가 나오면 바로 갈게요. 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괜찮니? 진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볼게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진도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조금 늦을 거라고만 해주세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민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변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이자 어머니였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고발하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밤새 계속되었다. 작은 조사실에서 지민은 경찰관들 앞에 앉아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다. 진도가 처음 고백했을 때부터 그녀가 증거를 찾은 과정,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일까지.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다. 그럼 당신은 남편을 밀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 경찰관이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제가 민 것이 아니에요. 그저 쫓았을 뿐이에요. 그가 계단으로 달려갔고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남성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앨범과 녹음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심각한 아동학대의 증거가 있네요. 하지만 계단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지민은 지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벽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서준은 뇌진탕과 몇 개의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의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다. 특히 진도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처럼 그녀는 어떤 아이도 그런 상처를 받길 원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민이 경찰관에게 물었다. 서준 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그의 진술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증거물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혐의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래도 계단 사고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거예요. 지민은 머리가 아팠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제 아들은요? 진도는 괜찮을까요? 아이는 현재 할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사가 파견되어 진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민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아들 곁에 있어야 할 이런 시간에 그녀는 진도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가도 될까요? 제 아들에게 가고 싶어요. 지민은 간절히 요청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지 말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있을 조사에 계속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민은 경찰서를 나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진도를 위한 심리상담, 새로운 집, 서준과 이혼, 그리고 무엇보다 진도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야. 지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진도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진도는 할머니 집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미간에는 작은 주름이 져 있었다. 상담사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 미숙 여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미숙 여사가 지민을 보자마자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민은 모든 일을 설명했다. 서준의 사고, 경찰 조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진도는 어땠어요? 상담사와 이야기를 잘했나요? 지민은 소파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미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구나. 하지만 상담사가 정말 잘 대해줬어. 박지원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참 젊고 좋은 사람이더라. 진도가 천천히 마음을 열었지. 뭐라고 했어요? 진도가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 하지만 그림을 그렸다. 박지원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게 했나 봐. 진도가 그린 그림을 보고 박지원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더라.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박지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어. 트라우마 치료가 중요하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연락처를 남겨놨어. 아, 그리고 경찰에서도 한 명 왔었어. 여자 경찰관인데 태영이랑 이야기 좀 했어. 지민은 소파로 가 진도의 곁에 앉았다. 아들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다니. 그녀는 진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진도가 눈을 떴다. 엄마? 응, 엄마야. 괜찮아. 지민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진도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새아빠는요? 진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걱정 마. 새아빠는 이제 널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지켜줄게. 새아빠는 이제 우리 집에 살지 않을 거야. 진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약속하세요? 약속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할 거야. 진도는 엄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작은 몸이 안도감으로 떨리는 것을 지민은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것일까? 지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엄마, 배고파요? 진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듣는 평범한 요청이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준비하고 계셔. 같이 먹자. 그들은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 여사는 된장찌개와 밥,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었다. 우리 손자 일어났네. 배고프지? 미숙 여사가 진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지민은 그 미소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을 먹는 동안 지민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우선 진도의 심리치료가 가장 중요했다. 박지원 선생님과 정기적인 상담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다. 더 이상 서준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었다. 진도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그곳은 이제 악몽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요? 지민이 어머니에게 불렀다. 당연하지. 내 딸과 손자가 어디 가겠어?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미숙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함이 밀려왔다. 힘든 시간에 어머니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다. 박지원 선생님께 전화해야겠어요. 진도 상담을 속히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여기 번호 있어. 좋은 사람 같더라. 진도도 그 선생님을 좋아했어. 지민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강해질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준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진도와 그저 평범한 부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앨범은 단순한 추억거리이고 녹음된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앨범과 녹음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진도의 방에서 발견된 상자 안의 물건들은 명백한 증거였다. 서준은 결국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신은 병든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서준에게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알렸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범죄였다. 계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CCTV 영상과 지민의 진술, 그리고 현장 증거 조사 결과 지민이 서준을 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준이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민은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다. 강력한 증거 덕분에 서준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도의 회복입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말했다. 그들은 박지원 선생님의 상담실에서 만나고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방 한편에는 다양한 장난감과 인형들이 있었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해요. 정기적인 상담을 추천합니다. 진도는 이번 일로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의 지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민은 동의했다. 진도는 요즘 악몽에 시달리고 낯선 사람들에게서 더 수줍어했다. 특히 남자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학교에서도 조용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민이 물었다. 일상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필요해요. 진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요. 박지원 선생님은 진도와 잘 맞았다. 첫 몇 번의 세션에서 진도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점차 그림과 인형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두운 색의 무서운 그림들을 그렸다. 검은 그림자, 어두운 방, 무서운 괴물 같은 것들. 하지만 세션이 거듭될수록 점점 밝은 색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진도의 그림을 보세요.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보여주었다. 진도가 그린 그림에는 밝은 태양, 푸른 하늘,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진도와 어머니죠. 이건 희망의 징조입니다. 지민은 눈물이 났다. 그녀는 진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겪은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서준에 대한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박지원 선생님이 물었다. 다음 달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진도는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다행히 제가 수집한 증거와 녹음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법정에서의 증언은 아이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도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이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도는 강한 아이예요. 당신의 지지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은 상담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는 진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그래파스를 움직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박지원 선생님의 말대로 이것은 희망의 징조였다. 한 달 후 지민은 새 직장을 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던 그녀는 집에서 더 가까운 동네 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종합병원이 아닌 작은 동네 클리닉이라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어서 진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의원은 주로 노인 환자들이 많았고 원장인 김 선생님은 지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다. 야간 근무가 없었고 주말도 쉴 수 있어서 진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떻게 지내요, 지민 씨? 적응은 잘 되나요? 김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도 친절하시고 일도 재미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새 직장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혼란 속에서 이곳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어머니 집에서 나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분당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였다. 이사하는 날, 지민과 진도는 함께 새 집을 정리했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 지민은 진도의 방을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다. 그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벽지를 고르고 별이 빛나는 천장 스티커도 붙였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지민이 진도에게 말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진도는 새 방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햇살이 방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왔다. 내 방이에요? 그래, 네 방이야. 우리가 함께 꾸밀 거야. 네가 좋아하는 대로. 진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로봇 포스터를 붙여도 돼요? 물론이지. 내 방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요리했다. 진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다. 진도는 엄마가 야채를 자르는 동안 옆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작은 앞치마를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의 지시를 따랐다. 소금 좀 줄래? 지민이 말했다. 진도는 조심스럽게 소금통을 건넸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지민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민은 처음으로 느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물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진도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고 낯선 남자들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갈래요. 진도가 갑자기 말했다. 지민은 놀랐다. 진도는 지난 몇 주 동안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정말? 준비됐어?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원 선생님이 말했어요. 무서워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대요. 용감해지는 거래요.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진도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용감하구나. 내일 아침에 함께 학교에 가자. 고마워요, 엄마. 진도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엄마, 사랑해요. 지민은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진도야. 항상 너의 편이야. 그날 밤 진도가 잠든 후 지민은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개월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진도와 함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서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가운 법정에서 지민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강한 어조로 바뀌었다. 진도의 고백,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까지. 당신은 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려 했나요? 검사가 물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이의 말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내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민의 증언은 법정을 침묵으로 몰아넣었다. 서준의 변호사도 흔들렸다. 다음으로 박지원 선생님이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진도의 심리 상태와 트라우마 징후를 설명했다. 진도가 보이는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아동학대 피해자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성인 남성에 대한 공포, 악몽, 특히 퇴행 행동 등은 심각한 트라우마의 증거입니다. 그의 그림과 놀이 치료 세션을 통해 드러난 심리적 상태는 장기간의 학대를 시사합니다. 박지환 선생님은 진도가 그린 그림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어두운 방, 무서운 그림자, 그리고 작게 웅크린 아이의 모습. 그림들은 진도의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서준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가 제시되었다. 지민이 발견한 앨범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초라해 보였다. 재판장은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강서준,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끝났다. 진도는 이제 안전했다. 서준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민은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을 느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 진도의 트라우마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일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아들을 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진도에게 전화했다. 아들은 학교에 있었다. 진도야, 엄마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엄마?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할게.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 과학 시간에 로봇 만들기 했어요. 제가 만든 로봇이 제일 멀리 갔대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진도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흥분과 기쁨은 그동안 그녀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데 집에 가면 자세히 들려줘. 전화를 끊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들은 새잎을 키우고 꽃들은 피어나기 시작했다. 자연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진도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몇몇 친구들이 생겼다. 특히 민준이라는 아이와 특별히 친해졌다. 둘은 함께 로봇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박지원 선생님과의 상담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났다. 진도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진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말했다. 그들은 상담실 밖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놀랍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이제는 밤의 악몽도 거의 없어졌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지민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특히 좋은 점은 진도가 다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이 생겼다는 건 희망의 신호입니다. 박지원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민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도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레고 블록으로 건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방은 점점 더 많은 레고 작품들로 채워져 갔다. 어느 주말 아침 진도는 자신이 만든 최신 레고 작품을 들고 지민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집이에요. 진도가 자랑스럽게 레고로 만든 아파트를 보여주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베란다에 화분까지 표현해 놓았다. 지민은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지다. 우리 진도는 건축가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난 의사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진도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민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다. 지민은 어머니와 통화했다. 어떻게 지내? 진도는? 비숙 여사가 물었다. 정기적으로 손자를 보러 오곤 했지만 최근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터라 한동안 보지 못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민준이의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왔대요. 그리고 오늘은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축구까지 했대요. 정말 그거 다행이구나. 우리 손자가 얼마나 씩씩한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어때? 지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녀도 상담을 받고 있었다. 트라우마는 진도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있었다. 배신감, 죄책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도전이지만 진도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 나도 도울게. 이번 주말에 내가 진도 데리고 롯데월드 갈게. 너는 좀 쉬어. 알아요,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어머니, 직장 동료들,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진도를 지지하고 있었다. 엄마? 진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파자마를 입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응, 왜 그래? 내일 민준이의 생일 파티에 가도 돼요? 지민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선물 사러 갈까? 진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네, 민준이는 공룡 좋아해요. 공룡 책 사줄래요? 좋은 생각이야. 내일 같이 서점에 가자. 지민은 진도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그의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었다. 1년 후 지민은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문 간호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경험은 학대받은 아이들을 돕는 특별한 통찰력을 주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진도를 보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지민 선생님, 육객치료 병실 환자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다. 네, 지금 가볼게요. 지민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육객치료 병실에는 8살 소녀 민지가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정서적 불안으로 입원한 아이였다. 지민은 민지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소녀가 보였다. 그녀의 모습은 지민에게 진도를 떠올리게 했다. 1년 전 진도도 저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민지야, 안녕? 기분이 어때? 지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엄마가 언제 와요? 조금 있다 오실 거야. 지금은 할머니가 계시죠? 지민은 민지의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민지 할머니, 잠시 저와 이야기하실래요? 할머니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유했다. 직접적으로 진도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어떤 지지가 필요한지 설명했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감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진도는 이제 9살이 되었다. 키가 크고 건강해진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축구를 좋아했고 과학 시간에는 항상 손을 들어 질문했다. 그의 방에는 점점 더 많은 과학책과 레고 작품들이 쌓여갔다. 하루는 진도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선생님이 제 과학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지민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정말 축하해.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환경도시 만들기였어요. 제가 태양광 패널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있는 미래 도시를 설계했어요.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참 신하대요. 진도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와, 정말 대단하네. 우리 진도는 과학자가 될 것 같은데? 진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의사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어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진도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물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어?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민수라고. 근데 다른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민수가 말을 더듬거든요. 지민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가 도와줬어요. 민수랑 같이 점심 먹고 다른 애들한테 말했어요. 모두 다르고 특별하다고. 박지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지민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법도 배웠다. 정말 자랑스러워, 진도야. 네가 민수를 도와준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민수는 말을 더듬지만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제가 본 중에 최고예요. 민수한테 저도 그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진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이렇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친절함을 가진 아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날 밤 진도가 잠든 후 지민은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지난 2년은 끔찍했지만 또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했고 스스로도 구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 이제 그들은 빛 속에 있었다. 그녀는 박지원 선생님과의 마지막 상담 세션을 떠올렸다. 진도의 치료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날이었다. 지민 씨, 진도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박지원 선생님이 말했다. 물론 완전히 과거를 잊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는 이제 그 경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민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지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지민 씨와 진도가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지민 씨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진도의 나온 회복력 덕분이죠. 그 말을 떠올리며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정말 먼 길을 왔다. 처음 진도가 그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엄마? 진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옷을 입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어? 지민이 물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진도가 발코니로 다가와 지민 옆에 섰다. 그는 이제 지민의 어깨까지 자랐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지민은 아들을 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엄마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의 삶도 어둠을 뚫고 빛을 찾아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도의 손이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있었다. 엄마, 우리 내일 소풍 가요? 어디로 갈까? 한강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좋아, 내일은 날씨도 좋을 것 같아. 진도는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지민은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들,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암흑 속에서 빛을 찾은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해, 진도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지민은 진도의 어깨에 발을 두르고 그들의 새로운 집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그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식처였다. 상처를 치유하고 웃음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 진도는 내일 있을 소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지민은 그저 듣고 웃으며 아들의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했다. 그녀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자, 이제 자러 가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제일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들은 발코니를 나와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지민은 진도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아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었다. 잘 자, 우리 아들. 엄마도 잘 자요. 진도가 방문을 닫자 지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 어둡고 끔찍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그들은 빛을 찾았다. 함께. 침실로 돌아온 지민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주말에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진도는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민은 그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둘 다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해냈어.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야. 지민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았다.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 그들은 한강으로 소풍을 갈 것이다.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것이다. 아마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지도 모른다. 진도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으로. 그리고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한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들의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이제 그 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리고 그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